사우디 석유 시설 가동이 잠정 중단된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로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무역 갈등 여파로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어제부터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미국의 FOMC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 차원에서의 돈풀기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문자 받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사우디 석유 시설의 예멘 망군이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왜 공격을 했고 이 사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건지도 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원유 시장을 분석하려면 국제 정치,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내에 있는 이슬람 종파, 수니파와 그렇죠. 시아파 종교 간의 문제도 어떤 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결합해서 네. 그냥 단순하게 원유 가격이 왜 또 원유에 대한 폭격이 왜 일어나느냐 뭐 이런 분석은 좀 어렵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이번 폭격을 자신들의 한 일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 네. 배후에 이란이 있다. 근데 이란은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의 맹주 국가가 이란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니파는 이제 사우디로 대표가 네.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시아파의 맹주로 시아파 중에는 시리아, 그다음에 지금 공격한 후티 반군, 그다음에 헤즈볼라라고 그러는 레바논 무장 세력.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소수파의 시아파인데 군사적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동맹이 세서 네. 거의 수니파, 다수파인 수니파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는 바로 이제 어느 점이면 같은 수니파인 예멘 정부, 지금 거의 이제 후티 반군한테 물러나서 수도를 뺏긴 그런 상황인데 네. 예멘 정부를 이제 도와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하나는 예멘 정부를 도와고 하나는 예멘 반군을 도와한 이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정부를 도왔다고 반군이 이제 친 이런 상황이 결국 종교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발생이 문제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되겠군요. 바로 이제 종교가 바로 수니파가 다수파인데 미국하고 동맹을 네, 맺은 네, 네. 사우디 상황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공격 때문에 이제 사우디에서 하루 그 생산되는 원유 절반 정도의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큰 빅픽처를 봐야 되는데요. 네. 네. 하루 세계 원유 수요량이 1억 배럴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0%를 사우디가 공급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우디가 최대 원유 생산국이었는데 네. 2012년대 이후로 셰일 가스와 셰일 원유가 개발되면서 그렇죠. 지금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은 미국입니다. 네. 1200만 배럴 정도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우디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이 바로 드럼 폭격 이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약 570만 배럴이 이제 피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월 하루 생산에 사우디 생산이 한 985만 배럴로 보면 570만 배럴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네요. 것이 생산의 지장을 초래하죠. 네. 이게 이제 세계 석유 공급량을 보면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아까 얘기한 1억 배럴이니까 약 5% 정도 그렇죠.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수준의 그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원유 시장 보니까 국제유가가 장중에는 한때 20% 가까이 뛰는 상황도 벌어졌던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폭등하지 않을까, 뭐 $100를 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선물 시장에서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브렌트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나 WTI. WTI, 네. 요거는 이제 미국 뉴욕 상품 거래 시장 나이맥스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 선물 시장은 예. 퓨처스 마켓이라고 해서 일종의 금융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충격 반응이 큰 이런 시장이거든요. 미래 이제 선물 인도 가격이니까 네네.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한 거니까 금융 시장으로 보아서 이게
충격이 이제 이걸 우리 경제학 용어 써도 되나? 오버슈팅이라고. 오버슈팅. 예,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 건데 금융시장에서. 그럼 지나치게 나타난 반응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충격보다는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오버슈팅 현상이. 그래서 브렌트유는 약 19% 이상 쓰고 그다음에 이 웨스텍사스 WTI도 약 18%까지 장중 한때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브렌트유는 67달러 수준, 그다음에 이 WTI는 약 60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그래서 안정을 많이 찾은 그런 상황. 그러면 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100달러 얘기까지는 좀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건 이제 예측하시나요?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버퍼들이 생긴 게 우선 그동안 부족해왔던 부족했을 때 대안이 없었던 데 대안이 생긴 게 이제 셰일가스고. 네. 그다음 러시아와 같은 비오펙 산유국들의 증산 운동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원유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증산을 자제했다가 이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지면 그렇게 두 가지 버퍼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100달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을 생산할 때는 항상 공급 측면도 있지만 오펙이나 비오펙 산유국이 얼마나 공급하냐, 셰일이나 그다음에 셰일가스나 셰일 원유를 얼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공급 측면도 있지만 세계 경기의 후퇴에 따른 수요 측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100달러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요즘처럼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금 쭉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왜 과거 2006년에 테러 공격이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실제로 실물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2006년도에 이제 알카에다의 예. 무력 공격 그 소식이죠. 이 알카에다가 자살 폭탄 테러로 바로 이번에 공격했던 아부카이브를 꼽았거든요. 근데 자살 폭탄 테러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달러가 이제 당시에 뛰었던 것은 이것은 선물 시장에서 아까 뉴스 이펙트예요. 예. 아까 이제 그 선물 시장은 변동한 근본적으로 변동폭이. 실물 시장이 아니라 이거 금융 시장으로 봐야 예. 한다. 네네. 그러니까 뉴스가 딱 들어가면 이게 팍 반응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뉴스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주식 시장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뉴스 이펙트 자체로 막 튀기 때문에 혼란이 오죠. 근데 이제 이런 뉴스 이펙트는 이게 실패했다는 소식에서 금방 또 잦아들어요. 우리 실물 시장은 충격이 가면 오랫동안 꾹 밀고 나가고 이건 툭 튀었다가 금융 시장의 특성은 또 다시 가라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 당시에 어떤 정부의 대응도 있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대응은 특별한 건 없었죠. 아, 예. 왜냐하면 실패했다는 게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할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예멘반구는 또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좀 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장기화되진 않을까, 좀 파장이 크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좀 그동안의 공격하고 좀 다른 게요. 예. 세계 최대 원유 처리 시설인 아부카이브가 이게 뭐로 당했냐면 드론에 의해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드론 그 조그만 그 비행체 같지도 않은 그런 것에 이 큰 석유 체제가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공격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예.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었다는 건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게 이제 수주 이내에 뭐 금방 복구는 될 것이다. 또 어제까지 기준으로 약 3분의 1까지 수준까지는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원유 처리 단지가 드론 공격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17곳이나 그러니까요. 끌려가지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위험은 항상 생존하고 그런 측면에서 영향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래도 뭐 공급 문제, 아까 수요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공급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미국은 비축유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것인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드론 공격으로 무너진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게 언제나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안심반 같은 거를 뭘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또 그때- 공격이 오더라도 그렇죠.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제공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 SPR이라고 하는 전략 비축유 약 7억 배럴, 6억 배럴에서 7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억 배럴이면 적어도 세계 원유 수요량의 7일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다는 그렇네요. 얘기죠. 1억 배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바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IEA 같은 저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도 비축이 꽤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 한 20일은 버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그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게요. 게 계속 크겠어요. 불안하니까. 영향이. 바로 이제 실수한 2006년 사태는 알카에다 사태가 실수했는데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이건 이제 드론이 실제로 공격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예. 또 다른 공격에도 노출 안 되려는 보상은 없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중국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금융 정책 수단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이제 지준율 인하 그렇죠. 정책.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되죠.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이제 예금 중에서 총 언제든지 돈 빼갈 걸 대비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중앙은행에서 있어야만 이제 하는 것. 그건 중앙은행에 맡겨놓죠. 예. 이걸 지급 준비 인하하는 것. 이건 유동성을 공급해서 우리 혈액을 수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리 인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금리 인하는 뭐냐면 이렇게 돈 가격이 싸니까 쉽게 돌게 하는 거거든요. 쉽게 돈을 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윤활유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 통화정책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지준율이라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하는 시그널로 보고요. 네. 이걸 효과를 추정을 해본 결과 약 151조 원, 중국 돈으로 약 9천억 위안 정도가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국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이. 네. 이게 이제 잠재하고 있는 꼭 괴물 같은 게 지금 부채로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 생산이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뭐 4.4%밖에 안 되고 또 리커창 총리가 경제 담당이죠, 그분은. 네. 그 6% 계속 지속하기가 성장률을, 어렵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긴급 수혈 조치를 한 것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중국 경기의 어떤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경기가 이제 유효 수요가 부족했을 때 예. 두 가지 측면을 써요. 하나는 정부가 아예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재정 정책을 쓰든지 네. 아니면 돈을 수요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돈 수요를 하는 건 바로 부채로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제는 정부 역할이 쓸 만큼 다 썼기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통화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는 사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긴 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에 예금 금리도 인하하고 또 순자산 매입까지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좀 모습 자체가 좀 경기 부양에 좀 힘을 쏟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FOMC 회의에 대해서도 이목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 세계적인 이 경기 부양 정책의 노력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이제 그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이제 서로들 살리려고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쿼니테이티브 이징이라고 그래서 네, QE 자산 넣었죠. 매입을 하고 금리를 유동성도 엄청나게 공급한 이런 방법을 써왔는데 이게 세월이 7년 지나다 보니까 부채로 누적이 된 거예요. 너무 풀었던 그러면서 거예요. 이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또 발생하고 지금 유럽의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예요. 물론 은행 간 거래지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예금 금리 인하 내용을 보면 원래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돈 맡기면 돈을 그만큼 떼야 돼요. 그렇네요. 예금 맡기면. 네, 마이너스. 그런데 마이너스 0.5%까지 인하했고 11월부터는 ECB가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까지도 해서 이제 자산 투입 다시 하고 그다음에 금리 다시 내리고 하는 정책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기 침체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감소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수요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더 내리는 것까지 하는 일종의 극약 처방인데 악수가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결코 긴급 처방이지 이게 네. 오래된 효과가 갈 근본적인 것 같지는 처방이 않습니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네. 뭐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불확실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하는 거를 좀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불확실성이 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를 타격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장기화됐거든요. 작년 4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이번에 이제 2주간 다음 달 1일부터 하는 것을 2주간 연기하겠다고 했더니 네. 바로 중국은 그러면 미국의 그 저 미드웨스트에 있는 그 곡물을 다시 매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로 호의적인 걸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 몇 번 그랬어요. 네. 지금 지난 5월에 있던 12차 협상 이후에도 또 몇 번 또 그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널로 서로들 긴급한 타협의 기회는 모색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소위 말해서 세계 패권 특히 기술 패권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쉽게 타결이 될 것인가 그것은 회의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스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예. 이건 스몰 딜로 향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이렇게 이제 그래서 투 트랙으로 나와서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타결을 해서 미국산 농산물 사주고 그다음에 관세는 이제 예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이런 거에서 봉합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원 트랙 나머지 트랙은 패권 문제는 계속 지속될 어떤 그런 분쟁 상황으로 할 것이다. 그런 그 시그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최근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